나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 4층 침대에 누워 천장의 낡은 얼룩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76년을 살아온 이 몸뚱이가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할 만큼 초라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세상은 이미 너무 먼 곳입니다. 마치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처럼 저는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누워있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40년간 자동차 영업으로 성공했던 남자, 고객들에게 인기 많았던 영업왕, 주말마다 캠핑을 즐기고 일주일 내내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혼, 10년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노후를 약속했던 남자가 말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냉랭한 병실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입니다. 자녀 셋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결국 이곳에 보낸 뒤로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우리 노후에도 함께 살아요라고 속삭이던 그 여자, 일주일에 이틀씩 그녀의 집에서 지내며 꿈꿨던 미래, 캠핑장에서 함께 웃으며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하자던 그 약속들. 그 여자는 제가 이곳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 그것이 10년 사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병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자가 찾아왔나 봅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제 자녀들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빠, 나 시험 100점 맞았어. 신나서 달려오던 딸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고객과의 술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빠, 바빠. 나중에 봐. 그렇게 돌려보낸 아이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방으로 들어가던 그 작은 등이 이제는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찌릅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갑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세요. 입원비 납부하셔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줄 연락처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받지 않을 사람들 뿐입니다. 보호자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목소리는 바닥에 깔립니다. 여러분, 저는 76년을 살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가고 싶은 곳 다 갔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 침대 위에서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걸까요?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걸까요? 왜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요? 창밖 나무를 봅니다. 가을 바람에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저처럼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붙잡아줄 가지도 없이, 돌아갈 곳도 없이 그저 바닥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나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디로요? 그것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6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참담한 고백입니다. 화려했던 과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의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을지 모르니까요. 제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건 1985년이었습니다. 29의 나이에 저는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고
영업사원은 꽤 괜찮은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장을 쫙 빼입고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고객 관리에 매달렸고 주말에도 전시장을 지켰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 사이 딸아이를 베고 있었죠.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내는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그렇게 바라본 마지막 순간이요. 1990년대 초반, 저는 대리점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한 달에 20대 이상씩 판매했고 인센티브도 쏠쏠하게 받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판매왕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지점장도 저를 예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성철 씨, 오늘 저녁에 고객 접대 좀 부탁해요. 이번 달 실적 좀 올려야 하는데. 성철아, 우리 오늘 한잔하자. 내가 요즘 잘 나간다며? 처음엔 업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고객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고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술 드셨어요? 아이들이 아빠 기다렸는데. 아, 알았어. 직장 생활이 그런 거야. 당신이 뭘 알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가 차례로 태어났고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니, 바쁜 척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영업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엔 여자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차를 사러 온 젊은 여성들, 남편을 대신해 상담받으러 온 주부들, 혼자 사업하는 여사장님들. 처음 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건 1992년이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전시장에 왔다가 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가 되었고 저녁 식사가 술자리가 되었고 술자리가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이라는 직업은 저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고객 미팅이 있어, 지점 회식이 있어, 출장 가야 해. 거짓말은 점점 쉬워졌고 양심의 가책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이 뚝 끊겼고 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제 월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센티브는 사라졌고 매일 영업소에 나가도 팔 차가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어떡해요?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아내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박함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신경 끄고 있어.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만나던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술을 따라주며 제 하소연을 들어줬습니다. 힘들죠?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 위로가 좋았습니다. 집에서 듣는 잔소리보다
밖에서 듣는 위로가 더 달콤했습니다. IMF는 2년 정도 지나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차가 팔리기 시작했고 저도 예전의 실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엔 이미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요.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계속 바뀌었고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돈으로 여자 친구와 여행을 갔고 고급 술을 샀습니다. 가정은 그저 잠만 자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2005년 제가 4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운명처럼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10살 어린 그 여자가 앞으로 10년간 제 인생을 지배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영업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시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9살 한지연. 혼자 차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모습이 제법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저는 습관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최근 이혼했고 새 출발을 위해 차를 구매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상담해 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결정지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녀는 자주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차를 계약한 뒤에도 애프터 서비스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라며 연락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점차 상담은 저녁 식사가 되었고 저녁 식사는 술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철 씨는 결혼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했죠. 아이도 셋 있고요.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숨겨봤자 들킬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랑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아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부부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변명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혼했어요. 사랑 없이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공감의 말들이었습니다. 2006년 여름, 우리는 본격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다 2번이 되었고 어느새 일주일에 이틀은 그녀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는데 그곳은 제게 도피처 같았습니다. 우리 주말에 캠핑 갈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지. 가자. 부인께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고객 미팅이라고 하면 돼. 걱정 마. 거짓말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첫 캠핑은 강원도 어느 계곡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그녀는 제 팔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성철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편안함.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지만 지연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노후에도 이렇게 캠핑 다니자. 저는 쉽게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에 아내의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였습니다. 어디 있어요? 연락 좀 해요. 막내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당신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고도 먼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리고 나서야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 고객이랑 골프 치느라 폰을 못 봤어. 애는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이제 당신 없어도 알아서 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엔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지연이랑 있는 게 낫지. 2008년 지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철저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 시간만큼은 저는 김성철이 아니라 그저 지연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캠핑은 우리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벚꽃 명소로, 여름에는 계곡으로, 가을에는 단풍 명소로, 겨울에는 눈 오는 산속으로. 텐트 안에서 그녀는 자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철 씨, 우리 나중에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침마다 같이 커피 마시고, 저녁엔 같이 산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내가 은퇴하면 우리 둘이 조용한 곳에 가서 살자. 저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이 좋아서 했던 말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집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할까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당신이 10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이 집을 우습게 아는데 갑자기라니요. 아내의 목소리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체념만이 묻어났습니다. 이혼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안 되지. 저는 비겁하게 아이들을 핑계 삼았습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알아요. 아빠가 밖에 여자 있다는 거. 그래서 결혼이 무섭대요.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불행해질까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됐어요. 이혼은 안 할게요. 대신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우린 이제 남남이에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정말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고 식사도 따로 했으며 침실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지연에게 매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위안은 여기에 있어. 지연이만 있으면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0년이 지나고 2012년이 왔고 어느덧 2015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제 삶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고착화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월요일 저녁이면 지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두고 기다렸습니다. 함께 드라마를 보고 와인을 마시고 밤을 보냈습니다. 화요일 아침
그녀의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고객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성철이 형, 오늘 한잔해요. 전화가 오면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또다시 지연에게로 갔습니다. 주말이면 캠핑을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일요일 오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지연과의 데이트 비용을 썼습니다. 캠핑 장비, 고급 술, 레스토랑 식사, 그 다음은 친구들과의 술값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을 집에 생활비로 넣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받으면 말없이 받았고 부족하면 본인이 알아서 일해서 채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아내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밤이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라곤 한 달에 한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세탁기 돌려놨으니 널어주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말들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큰딸은 30을 넘겼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 보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이 넘었는데도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요 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했다고 나중에 친척을 통해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애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지연에게 하소연하면 그녀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그래요. 철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제가 이 가족을 망쳤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지난 20년이 모두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2016년 어느 날 큰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알아요? 저는 멍하니 딸을 봤습니다. 뭐, 어디가 안 좋은데? 병원 다니시는 거 몰랐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약 드시고 계세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가 별로 없으니까 모르셨겠네요. 딸의 말투엔 비난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몰랐는데. 몰랐다고요? 관심이 없으셨죠?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아빠는 아빠 인생만 사셨잖아요. 딸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혼자 늙으면 정말 외로울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우리도 안 갈 거고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감히 아빠한테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여 살리는 게 다예요? 사랑은요? 관심은요?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는 늘 다른 데 계셨잖아요. 딸은 울먹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늙으면 정말 외로울 거예요. 아니야, 나한테는 지연이가 있어. 지연이랑 함께 늙으면 돼. 우리 약속했잖아. 노후에도 함께하기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요즘 바빠서라는 대답이 잦아졌습니다. 캠핑을 가자고 하면 다음에 가요라며 미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한데. 제가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연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닐까? 우리 약속했잖아. 나중에도 함께하기로. 그거 진심이었지? 어느 날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약속이에요. 지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지연마저 떠나면 제게 남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집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자식들은 나를 증오하고, 친구들은 술만 같이 마시는 사이고, 지연만이 유일하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63살이 되었습니다. 은퇴가 코앞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슬슬 정리를 하라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실적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젊은 후배들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해야 할 것 같아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 수 있겠네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은퇴하면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지연이랑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봄, 저는 쓰러졌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간 수치 이상, 수십 년간의 과음과 불규칙한 생활이 몸을 망쳐놓았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아내의 번호가 아니라 지연의 번호였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병원 침대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연락 안 되세요. 입원 수속하려면 보호자가 와야 하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지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 병원이야. 갑자기 쓰러져서 좀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성철 씨, 저 지금 좀 바빠서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나 혼자야. 제발 좀 와줘. 무섭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63살 남자가 무섭다니. 우스운 일이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알았어요. 조금 있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무척 냉담했습니다. 나야. 병원인데 입원해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병원이에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내가 왔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처리하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집에서 필요한 거 챙겨다 줄게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성철 씨, 죄송해요. 그날 정말 바빠서 못 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보고 싶어. 면회 좀 와줄래?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만 짧게 보냈습니다. 요즘 바빠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라는 걸. 퇴원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갈까? 오래간만에. 제가 물으면 지연은 핑계를 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요. 다음에 가요.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보고 싶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미안해요. 일주일에 이틀씩 가던 그녀의 집.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무슨 문제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어느 날 저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1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있고 싶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철 씨,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좀 답답해요. 답답하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은퇴했습니다. 40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날, 송별회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의례적으로 온 후배들 뿐이었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건배를 하고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4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혼자다. 40년을 일했지만 회사에 남는 건 없고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없고 자녀를 셋이나 낳았지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약속했던 여자마저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만남은 금지되었습니다. 지연을 만나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안 돼요. 조심해야죠.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성철 씨,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무섭다고요.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제가 문자를 보내면 하루 이틀 뒤에 짧게 답장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지연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혹시 지연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나를 버리려는 건 아닐까? 우리 약속 기억하지? 노후에도 함께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 지킬 거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물론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여름, 저는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어지러움을 느꼈고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중풍 초기 증세입니다.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성철 씨, 죄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 씨, 죄송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약속했잖아. 노후에도 함께 하기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 잘못했어.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줘. 고칠게. 제발.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버리지 마. 나한테 남은 건 너밖에 없어. 그 문자를 보낸 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울었습니다. 65살 남자가 병원 침대 위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매주 캠핑을 가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나중에도 함께 살자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의 문자로 끝이라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에게 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때였을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도 수없이 했던 약속들도 그녀에게는 그저 그런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반면 저에게 지연은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위안,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자녀들이 주지 않는 인정, 그 모든 것이 지연에게서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다른 병실의 웃음소리, 간호사들의 대화소리. 저만 혼자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왜요? 나 퇴원하고 싶은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돈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조차 저를 마중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있는데 퇴원하면 얼굴 좀 보자.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다. 퇴원하는 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방에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 저는 그곳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대화들이 스크롤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금방 갈게.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가요. 그래, 가자. 성철 씨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나중에도 이렇게 함께해요. 당연하지. 약속이야. 약속. 그 단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연과 약속했습니다. 노후를 함께하자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와도 약속했었습니다. 결혼식 날 평생 함께하겠습니다라고. 그 약속은 어땠습니까? 저는 지켰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어땠습니까? 저는 좋은 아빠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편한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연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매달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권유였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니, 아내는 오히려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거기서 잘 계세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사하는 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4층 침대, 제 인생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저의 인생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 사진이나 손자가 그린 그림이나 자녀들이 사다 준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 침대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러웠고 너무 슬펐습니다. 제게도 손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손자는커녕 자녀들이라도 찾아와 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같은 집에 살았던 낯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주름 투성이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텅 빈 눈빛.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한때는 잘 나가는 영업맨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좋아했고, 여자들이 따랐고, 친구들이 찾았습니다. 자신감 넘쳤고, 세상이 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늙은이,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외로운 남자. 76년을 살았지만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거울 속의 남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인정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저는 76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4층, 같은 침대, 같은 창문, 매일 같은 천장을 보고 같은 복도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아침 6시면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줍니다. 7시에 아침 식사가 나옵니다. 혼자 먹습니다. 옆 침대 박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들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그래, 고맙다. 너는 효자야. 박 할아버지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웃음을 보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복도 끝 김 할머니는 오늘도 손녀가 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이번 주에 시험 잘 봤어요. 그래, 우리 손녀 최고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할머니, 돈은 됐어요. 그냥 할머니 보러 온 거예요. 그 대화를 들으면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립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후회됩니다. 저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병원비를 입금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얼굴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안부 전화조차 없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번호도 바꿨는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10년을 함께했던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산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며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압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4년 동안 4번의 계절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엔 계절이 없습니다. 그저 멈춰 있을 뿐입니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처음 외도했을 때, 지연을 만났을 때, 아내와 대화를 끊었을 때, 자녀들을 외면했을 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전입니다. 제가 가지 말았어야 했던 곳은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책임보다 쾌락을, 가족보다 자유를, 사랑보다 순간을 선택했던 그 모든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절인데 가족분들 안 오세요? 아니, 바빠서 못 온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알고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온 가족이 갑자기 올 리 없다는 걸. 그러시군요. 그래도 곧 오시겠죠. 간호사는 애써 밝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친절이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복도가 시끄러워집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고 외출해서 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 병원 식사를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삼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먹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아마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아내는 형식적으로 장례식을 치를 겁니다. 자녀들은 올까요? 아마 막내딸은 안 올 겁니다. 큰딸과 아들은 의무감에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힙니다. 76년을 살았는데 제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차갑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환자들처럼 가족 사진도, 손주가 그린 그림도, 사랑하는 이가 사다 준 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인생처럼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뛰어와서 아빠 하고 안기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45입니다. 그리고 저를 증오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 박 선생님은 가끔 저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래요. 좋아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게 제가 하루에 나누는 대화의 전부입니다. 간호사들의 친절한 말 몇 마디. 가끔 박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연락해봤자 안 받아요. 그래도 먼저 사과하시면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립니다. 박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가을 하늘이 높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갑니다. 저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디로 떨어질까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곳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오래된 핸드폰입니다. 4년 동안 울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엽니다. 아내, 큰딸, 아들, 막내딸, 그리고 삭제하지 못한 지연의 번호. 전화를 걸어볼까요?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볼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행복한 모습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내를 안아줬다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면, 책임을 다했다면, 지금 이 순간 저도 손주와 산책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영원히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볼 뿐입니다. 혼자서 영원히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눈물이 고입니다. 76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세월 동안 사랑을 쌓고 가정을 지키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과 추억에 둘러싸여 따뜻하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76년 동안 저는 오직 저만 생각했습니다. 제 즐거움, 제 자유, 제 만족,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자녀들의 눈빛을 못 본 척했습니다. 책임보다 쾌락을, 가정보다 여자를, 사랑보다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대 위에서 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립입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그리워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창문에 이마를 댑니다. 차가운 유리입니다. 저 아래 정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주와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제 손자였을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만약 제가 좋은 아버지였다면 제 자녀들이 결혼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겁니다. 지금쯤 저도 저렇게 손주와 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은 결혼이 무섭다고 했으니까요.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사랑 없는 결혼, 거짓말로 가득한 가정, 무너진 신뢰. 그것이 제 자녀들이 본 결혼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서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할 권리를, 사랑받을 용기를, 가정을 꾸릴 희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뒤돌아 침대로 돌아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입니다. 젊은 저와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제가 죽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40년 전에 했어야 할 사과입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저의 남은 시간처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겁니다. 동정도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정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과거의 저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집보다 받기 편하다는 분, 가족보다 자유가 좋다는 분, 책임보다 즐거움을 추구하시는 분, 제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추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받아줄 이가 없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달콤합니다. 순간의 자유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평생의 외로움, 평생의 후회, 평생의 슬픔입니다. 저는 40년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은 인생 전부를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창밖에서 석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둠입니다. 아무도 없는 어둠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약을 받아 삼킵니다. 이 약들이 저를 며칠 더 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어쩌면 내일 자녀 중 누군가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라는 걸 압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내일 올 리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은? 하지만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이 침대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디로요?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책임을 버린 곳으로, 사랑을 저버린 곳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곳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습니까? 있다면 꼭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받아줄 때 하십시오. 저처럼 늦지 마십시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혼자 남지 마십시오. 창밖에 마지막 빛이 사라집니다. 밤이 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꿈속에서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꿈속에서라도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며, 하지만 꿈에서 깨면 저는 다시 혼자일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사연의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실명과 지역명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돌아갈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지면에 메아리는 우리가 놓친 이야기, 외면했던 진실, 그리고 깊은 성찰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